시청자, 4년 동안 일면을 도배했던 대장동 수사가 처음부터 진술 코칭으로 만들어졌다는 폭로가 법정에서 쏟아졌는데 그 보도를 어느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양쪽에서 정반대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명태균이 길거리에서 봉지욱 기자를 어이라고 부르고 자기 부인은 페이스북으로 재판 정식 초대장을 보내고 봉지욱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클립으로 돌고 톡으로 돌고 거의 모든 매체가 받아쓰고 있었어요. 같은 시점에 법정에서는요.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유동규를 옆방에서 데려와 함께 진술을 마쳤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4년을 끌어온 수사의 핵심 진술이 검사실에서 사전 모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 명태균은 오세훈만 정확히 찍어 공격하고 이준석과 홍준표는 건드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4년을 끌어온 사건의 결론이 흔들리는 증언이 나왔는데 모든 매체가 동시에 침묵하고 있을까요?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옛말이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매체들의 모양새가 어쩌면 같은 그림일 수도 있겠어요. 오늘 표면의 명태균 드라마부터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세 층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 알려드리면 검찰이 강혜경 변호인에게 오세훈 사건은 마침표 하나만 찍으면 끝난다고 말한 게 1년 전입니다. 그 마침표는 왜 안 찍혔는지부터 같이 보시죠. 이건 단순한 명태균 한 사람의 정치 공작이 아닙니다. 윤석열 시기에 만들어진 검찰과 언론 사이의 공모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상파 9시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명태균 이 사건 클립만 돌아다니지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따라갈 세 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표면은 명태균이 왜 오세훈만 노리는가 그리고 왜 갑자기 공개적으로 날뛰는가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오세훈 기소가 임박했다는 게 의미하는 진짜 그림과 그 그림이 왜 작년에는 안 그려졌는가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대장동과 이화영과 김용 4년 동안 쌓인 수사의 토대가 법정에서 통째로 흔들리는데 매체가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층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구조의 다른 단면입니다. 명태균이 그저께 법원에 들어가면서 최욱과 봉지욱을 저격했습니다. 안동재력과 조모 씨와 카톡 주고받은 거 있다면서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봉지욱 측이 그 카톡을 통째로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 끝났나 했는데 어제 또 서울시청에 가면서 봉지욱을 정조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봉지욱 기자가 방송 끝나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다음 출연자로 와 있던 명태균이 옆에서 어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닌데 그 호명의 위계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어이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본인의 자기 인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명태균은 자기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인 페이스북 봉지욱 씨, 최욱 씨 다음 달 창원 재판에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드레스 코드까지 거론하는 그 초대장 코미디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부부가 일사불란하게 매체 압박에 가담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봉지욱 표현대로 모니터링이 빡세다는 거고요. 여기에 봉지욱 고소 협박까지 얹어집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사과를 받겠다고 하고 안 받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쪽도 손해 안 보는 협박 구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명태균이 이렇게 시끄럽게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이 정확히 누구만 찌릅니까? 오세훈. 이준석 공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홍준표 공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모든 칼날이 오세훈 한 명에게만 갑니다. 명태균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세훈 치우고 그 다음 새로운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만드는 거에 자기가 기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후보가 이준석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명태균은 선거판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움직임이 그 관점에서만 작동합니다. 청개구리 모두 가동 중이에요. 검찰 수사받는 사람이 보통 조용히 있어야 정상인데 명태균은 정확히 반대로 가요. 본인의 살 길이 거기에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명태균이 살아남으려는 그 정확성, 그 칼이 도대체 어디서 갈렸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명태균이 자기 살려고 오세훈 한 명만 정확히 노린다는 거잖아요. 명태균은 정치공작 전문가고 본인 생존 방정식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칼날이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명태균이 정말 자기 머리로만 결정해서 오세훈만 찍는 거라면 이 정도 칼날의 정확성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검찰 수사 기록을 달달 외워야 가능한 디테일이에요. 7번 만났다. 송셰프 식당 1월 2일 멘토가 되어달라. 아파트 사주겠다. 날짜까지 안 틀리고 줄줄 나오잖아요.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명태균이 어디서 학습했을까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본 거예요. 검사가 명태균에게 진술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니까 명태균이 그걸 학습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검찰은 왜 그 정보를 명태균에게 그 시점에 줬을까요? 그리고 명태균은 그걸 들고 왜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휘두르고 있을까요? 타이밍이 좀 이상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처음에는 거의 일을 안 했어요. 검사 40명이나 돌아가겠다고 사실상 태업을 하다가 최근에야 갑자기 명태균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같은 시점에 명태균은 길거리에서 칼날을 휘두르고 검찰은 그 칼날의 정보를 공급해주는 그림, 이게 분리된 두 사건일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 칼날이 가는 방향, 오세훈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의혹은 이거예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이 당선되고 싶어서 명태균에게 접촉했고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는데 그 비용을 오세훈의 측근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했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이 그냥 의혹으로 끝났으면 1년 전에 정리됐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녹취 파일이 3개 있습니다. 작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했고요. 김한정과 강혜경의 통화입니다. 첫 번째 녹취, 시점이 중요합니다. 작년 9월 5일에 뉴스토마토가 명태균을 처음 보도해요. 그러니까 닷새 만인 9월 10일에 김한정이 강혜경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뒤집어쓰라. 명태균이 뒤집어쓰든 깜빵 가든 그리고 허위 진술하든 가라 진술하든 너 뭐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수사회피용 진술 조작 시도 아닙니까? 이게 녹음 파일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두 번째 녹취. 김한정이 다른 시점에 또 강혜경에게 전화합니다. 강 실장 그저기 위에 분들 녹취록 들었다고 하던데 녹취한 거 있냐? 강혜경이 없다고 거짓말로 답합니다. 떠보기 전화라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떠보기를 김한정 혼자 그 시점에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누가 봐도 윗선의 부탁이거든요. 세 번째 녹취. 이게 가장 무겁습니다. 김한정이 강혜경에게 한 말 그대로예요. 강 실장,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살리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김한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강혜경에게 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한정 본인이 자기를 누구 쪽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한마디로 정리돼요. 여기서 김한정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한번 짚어봅시다. 김한정 회장의 제주도 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갔습니다. 그 별장에 명태균도 가고요. 그리고 명태균이 그 별장에서 김한정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윤석열, 김건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수시로 들려줬다는 정황이 있어요. 즉 김한정은 이 그림의 앞뒤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혜경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진술 조작을 종용하는 그림, 이게 가벼운 사안일 리가 없죠.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더 있습니다. 작년에 창원지검에서 강혜경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강혜경 변호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세훈 사건은 마침표 하나만 찍으면 끝납니다. 밥을 다 짓고 마지막에 뜸들이는 단계, 그 단계라는 비유였습니다.
1년 전에 이미 증거 완비 상태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마침표는 1년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명태균이 어제 국감장에서 본인 입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7번 만났다. 작년 이맘때 국감에서 오세훈은 운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명태균은 어제 운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송셰프에서 만난 일자까지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타, 아파트 사준다는 약속 본인 입으로 인정했어요. 명태균 본인이 어제 국감장 증인석에서요.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용궁 가는 길 좋다는 말 다 듣고 따라가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자기 간을 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명태균이 그 길을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명태균을 그 토끼로 쓰고 있는 건지 그게 분간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오세훈 기소는 그래서 거의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시간 문제 뒤에 진짜 큰 그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작년 9월에 김한정 녹취가 있었습니다. 강혜경 진술이 있었어요. 검사가 직접 마침표 하나만 찍으면 끝이라고 했어요. 모든 증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1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같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1년 동안 밀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김건희 특검 체제로 바뀌고 명태균이 길거리에서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마침표가 지키려고 합니다. 같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묻을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는 구조 어느 쪽이 정상입니까?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건의 무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치느냐로 수사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사법 절차가 아니에요. 일종의 정치 행위입니다. 거기에 김건희 특검 내부 풍경도 가관입니다. 검사 40명이 나 돌아가겠다고 사실상 태업했어요. 일을 안 하다가 한참 늦게야 진행 중입니다. 봉지욱 표현으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지시를 안 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다는 거예요. 즉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자기 보호 카르텔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윤석열 시기에 만들어진 그 라인이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보호 모드를 끄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건 개판이에요, 솔직히. 같은 검찰이 보수 진영 인물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마침표를 밀어두고 진보 진영 인물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미리 찍어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검찰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오세훈 사건에서 1년을 미룬 그 검찰이 4년 전 대장동 사건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는지 같은 검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속도가 다릅니다. 같은 기준이 그때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명태균 드라마가 모든 시선을 잡아끄는 동안 진짜 폭탄은 다른 법정에서 터지고 있어요. 매체는 명태균 클립만 돌리고 진짜 폭탄은 한 줄도 안 씁니다. 명태균 한 사람의 문제로 보이게 만든 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그림이거든요. 그 진짜 폭탄 이제 같이 봅시다. 대장동 사건입니다. 검찰이 의심한 핵심 논리는 이거였어요.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그 큰 사업권을 넘겨줬다. 개발업자들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면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줘서 그것이 이재명 쪽으로 건너간 거다. 이 그림이 4년 동안 일면을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물증이 없습니다. 진술밖에 없어요. 그 진술의 핵심에 남욱 변호사가 있고요. 지난달 9월 19일 법정에서 남욱이 뭐라고 했냐면요.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거 본인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처음 들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년 동안 일면을 도배했던 수사의 핵심 진술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만들어준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신문에서 이렇게 물어요. 조사보고서나 수사보고서엔 너희가 만난 게 거의 안 나오는데 남욱답이 충격적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명목으로 유동규가 옆방에 있다가 들어와서 같이 얘기시켜줬다. 검사 수사관이 있는 상태에서요. 형사소송법상 대질신문은 조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서에 안 남기고
사전 연습 형식으로 진술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말이 점점 일치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더 큰 게 터졌습니다. 남욱이 김용 사건에 대해 직접 말합니다. 김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요. 남욱 본인 입으로요. 그날 5억 3천 현금이 전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지금 3심 대법원에 있고요. 그 5년 선고의 핵심 증거에 대해 진술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남욱이 추가로 한 말도 있어요. 처음에는 검사한테 소리 지르고 박살내듯이 조사받았는데 진술을 바꾸자 검사의 대우가 달라졌다. 재판장이 직접 끼어들어 묻습니다. 평소 재판장이 잘 안 끼어드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니까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진술을 했길래 검사 대우가 바뀌었냐? 대선 경선 자금 얘기를 시작한 다음부터요. 즉 검사가 듣고 싶어한 진술을 한 다음부터 대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화영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보도자료를 조작해서 언론에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건 대검까지 보고되는 사안이거든요. 대검 대변인 법조기자단 응대 윗선이 모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윗선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요. 그 라인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있었다는 점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라인상에 있었던 점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사실 하나, 이 모든 폭탄 증언을 단 한 매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9월 19일 폭로, 지난주 금요일 폭로, 양쪽 모두요. 봉지욱 기자가 법정 속기록 워드 파일까지 받아봤는데 같은 기자가 왜 안 쓰냐는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데스크가 막은 거예요. 그게 사실상 정답입니다. 양측이 소년이 4년을 외쳤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마을 사람들 다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늑대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양측이 소년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외치던 그 입이 지금은 닫혀 있어요. 콩지 자리에 팥쥐 앉혀놓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4년을 외친 진짜 자리는 따로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상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용은 3심 대법원에 있어요. 이화영은 이미 3심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 증언을 들은 시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보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4년 동안 깔아놓은 그림을 이제 자기 손으로 지워야 하니까. 이 한 문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거짓말로 만들어진 판결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화영 씨는 이미 3심이 끝났습니다. 재심을 한다고 해도 이미 집을 파신 분이에요. 변호사 비용만 얼마나 들었을지, 재심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요. 시간이라는 게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오프닝에서 명태균이 봉지욱한테 이라고 부르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처음엔 그냥 코미디 같았어요. 부인이 페이스북에 초대장 올리는 것도 우스워 보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이 4년 전에는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 시기에 수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은 구조가 양쪽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명태균이 어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4년 묵은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데 매체는 양쪽 다 절반만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쪽은 클립으로 돌리고 다른 쪽은 한 줄도 안 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를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모두가 옷 안 입었다는 걸 보고 있는데 아무도 한마디 안 하는 분위기. 누군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은 모든 매체가 클립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같은 매체가 남욱폭로 한 줄을 쓰지 못합니다. 한 단어가 그렇게 큰가요? 이 정도면 보도 우선순위가 아니라 보도 회피의 우선순위입니다. 매체가 무엇을 보여줄지가 아니라 무엇을 안 보여줄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앞으로 일정을 한번 봅시다. 정진상 실장의 1심 선고가 다음 달입니다. 그 재판에서 남욱이 한 번 더 증언할 기회가 있어요. 변호인은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신문할 겁니다. 검사들은요, 봉지욱 표현으로는 이미 포기 단계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수사한 사건도 아닌데
법정에서 의지를 잃은 상태입니다. 김용은 3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보석 중이고요. 대법원이 3심에서 보석을 해주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느 대법관 손에 사건이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복불복 상황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구조적 문제가 더 있어요. 대장동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은 이미 영전에서 특검으로 가거나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들은 수사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합니다. 내가 수사한 사건이 아닌데 굳이 무리해서 우길 이유가 없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 풍경 하나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 화형 재심은 가능할까요?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하고 비용도 부담이고 시간도 모르고요. 정권 안에 끝날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시민들은 이 사건만 알고 있다는 점. 정진상 선고가 어떻게 되든 김용이 어디로 가든 이화영 재심이 열리든 안 열리든 시청자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의 진짜 시작은 오늘이 아니에요. 매체가 침묵을 깨고 첫 줄을 쓰는 그 순간 그게 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프닝에서 물었던 질문, 왜 어느 신문도 그 보도를 안 썼는지 그 답은 오늘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어요. 매체가 침묵을 깨는 그 첫 줄을 결국 누가 어떤 시점에 어떤 매체에서 쓰게 될까요? 그게 이 사건의 진짜 분기점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